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2페이지 보시면 저번 주에 나눠드린 거 앞에 화면 띄워놓은 내용입니다. 경매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오늘 중요한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배당 분석, 임차인 배당 방법. 자, 임차인이 배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그 다음에 하나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에 의해서 날짜 빠르면 먼저 받아갈 수 있는 배당 방법.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아셔야지만 일반 그 임대차 계약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매 이론이 정립이 되면은 일반 매매나 일반 임대차 계약할 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경매 들어가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점유와 전입 신고를 이야기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통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경매 시작되고 나면 한 3개월 안에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까지 배당 요구 신청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소액이어야 한다. 이 소액 임차인의 소액 기준 시점은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일반적으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순위 근저당권 날짜를 보는 것이지 전입신고 날짜나 확정일자와는 상관없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출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곳에 들어가는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201호에 했어요. 근데 그 201호에 누군가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임대차 보호되지 않습니다. 항상 경매 쪽의 이론을 일반 매매나 임대차 할 때 응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낙찰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을 다 합치니까 낙찰 금액의 절반이 넘었다. 그러면은 절반 위로는 안 해줘요. 절반 위로는 거기에 관한 계산 방법은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좀 경매 전문 과정에서 좀 해야 되고 필요할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의 경우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서울로 대학교를 갔다. 이럴 때 적어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에 관해서 권리 분석은 할 줄 알면서 집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또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들이 거래하는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건재당이 공동담보로 해서 오피스텔이 한 50개, 100개 있으면은 뭐 200개 이래 있으면은 보통 공동담보로 해서 건재당이 50억, 100억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권리 분석, 배당 분석을 할 줄 모르면 이제 임대를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임대 계약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려고 하면 전세금 대출이 되면 은행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거든요. 전세금 대출이 되면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전세금 대출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앞에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들 있고 또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 날짜 빠른 임차인들이 있으면은 내가 순위가 밀려서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석할 때 배당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 보시면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 매매
임대차, 경매, 공매 입찰 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1일부터라는 이 날짜의 의미는 1순위 근저당권 날짜하고 비교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 날짜가 5월 11일 이후다. 상관없어요. 확정일자가 5월 11일 이후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떤 날짜하고 비교한다고요? 1순위 근저당권 날짜하고 비교한다. 이 내용은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일반 매매 임대차 할 때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부산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2,300만 원까지, 기장구는 6천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까지입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1년 5월 10일까지는 만일에 1순위 근저당권이 2019년이면 이 날짜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의 소액 범위는 6천만 원 이하가 되고 최우선 변제금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장구는 5천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1,700만 원. 그래서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서 이 날짜하고 비교할 때 전입 날짜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 계약할 때 지금 7천만 원 이하니까 뭐 2,3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금 되니까 보증금 뭐 한 2,300만 원까지 걸고 들어가시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잘못 설명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전입 날짜가 2021년 5월 11일 이후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의 등기부를 떼보고 근저당권 날짜가 2021년 5월 11일부터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만일에 2021년 5월 10일이다. 근저당이 5월 10일이다. 그러면은 7천만 원 이하까지만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지 7천만 원 넘어가면은 최우선 변제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 보시면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산 보증금입니다. 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만일에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월세 2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2억이죠. 플러스 보증금 1억 하면은 이 임차인의 환산 보증금은 1억 더하기 2억에서 3억이 되겠습니다.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 점유, 이사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할 때는 주택 같으면은 전입신고하면은 대항력을 갖췄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같으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사 들어간 거 인도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는 안 들어가고 전입 날짜만 갖추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항력을 갖춘 게 아닙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낙찰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상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할 때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은 대출이 많이 안 되거든요. 많이 안 되는 이유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말 그대로 배당 순위에서 1순위로 제일 먼저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더라도 은행보다 무조건 먼저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방을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으면은 소액 임차인 금액을 공제를 하고 대출을 해주죠. 경매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방 공제를 안 해요. 대출할 때. 그래서 특히 원룸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점포들이 여러 개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신탁 공매는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의 범위를 보시면 2019년 4월 2일부터는 환산 보증금 적용 대상이
기장군 포함 부산입니다. 기장군 포함 부산은 6억 9천만 원 이하. 6억 9천만 원 이하 외우셔야 됩니다. 6억 9천만 원 이하. 날짜는 언제죠? 2019년 4월 2일부터. 자, 소액임차인의 보전금의 범위는 소액임차인의 보전금의 범위도 한산보전금으로 계산합니다. 보전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해서 계산합니다. 그냥 순수한 보전금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월세 곱하기 100.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는 최우선 면제금 부산 1,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기장군은 3천만 원 이하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우선 변제금 하나 있고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에서 있죠. 예, 그래서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 날짜가 빠르면 임차인의 보전금이 보호가 됩니다. 내가 병원을 한다. 그러면은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의 날짜가 빨라야지만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빠른 순서대로 배당받아 갑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상가임대차를 계약한 날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예, 상가임대차를 계약한 날짜 빨간 걸로 박스해가지고 별표 3개 놓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상가임대차를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환산보전금 계산할 때 이 기준은 우리가 1순위 근저당권 날짜 이런 게 아니었죠. 1순위 근저당권 날짜가 아니고 1순위 근저당권 날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체크할 때 하는 거고요. 환산보전금 6억 9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상가임대차를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를 계약한 날짜가 2019년 4월 2일이냐, 4월 3일이냐, 4월 1일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4월 1일이다. 그럼 6억 9천만 원까지 안 되는 거죠. 4월 2일부터 계약한 것만 6억 9천만 원 이하까지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가임대차를 계약한 날짜라고 하는 것은 신규 임대차 계약일, 신규 동그라미 하시고 갱신된 동그라미 하시고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보전금 초과 시 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정도 해놓습니다. 자, 확정일자에 따른 날짜 빠르면 먼저 배당받아가는 우선 변제권은 상가 임대차를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보전금을 초과하면 배당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6억 9천만 원 이하까지만 되는데 6억 9천만 원이 초과됐다. 7억이다. 그러면은 확정일자를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전세권 등기를 하든지 근저당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시면은 전세권 등기를 건물에만 하는 것보다는 근저당권 설정을 토지 건물에 동시에 공동담보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적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누가 병원으로 의사가 들어가는데 월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보증금을 1억을 걸고 2억을 건다 이렇게 하는데,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보다는 토지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자, 밑에 전세권 등기가 보세요. 전세권 등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집합건물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대지권에 관한 감정가를 포함한 낙찰가격 전체에서 배당이 된다. 그러면 내가 임대차 계약할 때 집합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들어갔어요. 아파트 상가나 이런데. 그렇게 전세권 등기하면은 이 감정가격 전체에서 배당이 됩니다. 그렇게 날짜 빠른 순서대로 가치를 평가하시면 될 거고,
하지만 전세권 등기가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가 집합 건물이 아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세권 등기가 집합 건물이 아닌 건물에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 낙찰가에서만 배당이 된다. 토지에서는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 경우 토지 감정가 6억, 건물 감정가 4억. 그러면은 총 감정가는 10억이 되겠죠. 10억인데 건물 감정가는 전체 감정가의 40% 비율이죠. 건물 감정가가 4억이니까. 그러면은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1순위로 5억이 되어 있고, 야, 이 건물은 10억짜리 건물이니까 내가 1순위로 5억이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낙찰가가 8억이면 이 낙찰가 곱하기 이 건물의 비율 있죠. 요걸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낙찰가가 8억인 경우에 토지 건물 다른 배당 순위보다 전세권 등기가 빠르다 하더라도 1순위 전세권 5억이 토지 건물 모두에서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가 8억에 대한 건물 비율 40%인 3억 2천만 원만 배당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 임대차 할 때 중요합니다. 계약할 때. 건물 시세가 10억이라서 1순위 전세권 등기 5억은 배당 순위에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할 줄 알고 임대로 들어갔는데, 토지 낙찰가에서는 배당되지 않는다 말이죠. 토지 낙찰가에서는 배당되지 않고 건물 낙찰가에서만 배당되어 건물 전세권 등기 5억 중 1억 8천만 원은 배당받지 못하여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또 주의할 점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하여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더라도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든지 배당 요구 신청하면은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거든요. 그러면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면 말소 안 돼요.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면 선순위 전세권이 돼서 말소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임대 계약을 했는데, 내가 병원을 차려서 임대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나니까 뭐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배당 요구 신청 안 하고 낙찰자한테 떠넘길 수가 있죠. 전세권 등기 말소시키려고 하면은 내 돈 다 줘야지 말소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 이론이 일반 임대차 할 때 바로 적용돼서 계산이 되는데, 경매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일반 임대차 계약할 때 안전하지 않은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전세권자가 선순위 대항력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은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내가 대항력이 빠르면 이 말이죠.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빠르면 그 말입니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1억 8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여 명도 시 낙찰 대금 외에 별도로 임차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불하고 임차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는 말소됐지만 선순위 대항력도 가지고 있을 때는 선순위 대항력에 의해서 낙찰자한테 손해본 임차보증금을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만일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아니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한다는데, 아니면 내가 직접 어디 들어가는데 뭐 다가구 주택이든 원룸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들어가는데,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거 들어갈 때 근저당 하나도 없는 깨끗한 등기부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어갈 때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는 보증금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경매 낙찰이든 매수인한테 떠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근저당 같은 게 있어요. 뭐 몇십억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 배당 분석을 할 줄 모르면은 내 보증금을 손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꼭 생각하셔야 되고, 계약서 특약 조건 적을 때 우리 한방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 있죠. 뭐 앞에 근저당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보증금이 보호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약 조건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꼭 근저당이 있는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 물건을 계약할 때는 그 문구를 꼭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보시면 법원에 가면 맷돌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맷돌, 돌 두 개를, 돌머리를 두 개를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니는 100억 적어라. 나는 200억 적을게. 채집철가 100억이니까 100억하고 200억 사이 이 가치가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누군가 입찰을 아무도 안 하면 니 100억 입찰 보증금 10억을 그냥 날리고 야, 200억 잔금 치는 것보다는 100억에 낙찰 받는 게 낫잖아 이러면서 니 200억 줬고 혹시 아무도 없으면 내가 100억에 낙찰 받아서 우리 같이 짜고 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이 입찰 보증금 10억이면 10억만큼 차이 나는 이거하고 비교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의 자격을 다르게 지정을 해서 정해놓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어떤 사항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 보시면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죠. 이외의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 입찰 금액에서 그러니까 낙찰가죠.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입찰 보증금을 공제한 그 말입니다.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저 입찰가 1억인 경우에 최저 입찰가 1억이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고 낙찰가가 1억 2천만 원이면 낙찰가가 1억 2천만 원이면 낙찰가 1억 2천만 원에서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빼면 1억 1,000만 원이죠. 이 1억 1,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 금액 1억 2천만 원 빼기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하면 1억 1,000만 원이 되고 이거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 입찰가가 1억인데 두 명이 협의해서 만일에 한 명은 1억 5천에 입찰하고 다른 한 명은 최저가 1억으로 입찰했는데 최저가 1억과 최고가 1억 5천 사이에 아무런 입찰자가 아무도 없으면 자 1억 4천만 원보다 최고가 1억 5천만 원 빼기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하면 1억 4천이죠. 이거보다 높게 입찰한 입찰자만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5천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손해보면서 낙찰 포기하고 그 같이 짜고 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은 편. 다른 입찰자 한 명이 최저가 1억으로 한 명은 1억하고 한 명은 1억 5천인데 그 사이에 아무도 없다. 그럼 1억으로 하자. 1,000만 원만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차순위 신고해서 낙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차순위 매수 신고할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법원에서 이야기하면 이 계산하고 있으면 벌써 늦어요. 그 다음 또 사건 보러 넘어가요. 그럼 일단 무작정 나가요. 무작정 나가게 되면은 이제 경매 법원에 진행하는 집행관하고 법원 공무원들이 당신은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금액이 혹시 안 맞으면은. 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놓으면은 이 입찰 보증금은 낙찰자가 잔금 칠 때까지는 못 돌려받습니다. 근데 낙찰자가 잔금을 안 치잖아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제 잔금을 치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낙찰받았는데 누군가 차순위 매수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고 혹시 제 쪽에 합의해 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면은 나 연락 주세요라고 해서 입찰 보증금 들어간 거에 보통 2~3배 이상을 받고 합의를 보고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낙찰 결과 보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 아니면 2등 입찰한 사람 이런 금액 나오죠. 예, 그걸 항상 참고로 해서 낙찰 사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입찰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별표 해놨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그 다음에 임대차 조사서, 감정평가서를 확인합니다. 상가 건물을 일반 매매로 다룰 때 물건 개발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데 최근 10년 동안, 20년 동안 경매 낙찰된 건물들 있죠. 그런 건물들만 쭉 다 보게 되면 감정평가서 안에
그 다음에 임대차 조사서 안에 내용들이 다 있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팔았다. 그러면 낙찰된 금액 얼마니까 지금 대충 시세에서 얼마에 팔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건의 내용을 알고 그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물건 작업을 해서 물건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물건 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낙찰된 상가 건물들만 쭉 검색해서 몇 년치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드린 물건 중에서 양정에 있는 상업지역의 상가 건물이나 밀락동 쪽에 동방 오구리 옆에 있는 63명이나 입찰한 그 준주구 지역에 올 걸린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서도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물건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낙찰받은 사람에 관해서 지휘 작업을 해서 낙찰받은 지 한 2년 지난 물건이나 법인으로 샀다든지 하면 2년이 안 지나도 되죠.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에 관해서 물건 개발을 해서 그거를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저희 손님들 중에서 일반 매매로 물건을 매수하려고 막 이렇게 안내를 엄청나게 했는데 생각외로 경매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 정리 다 되고 명도 다 되고 깔끔하게 좀 정리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로 상가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매 입찰 물건을 추천을 하면 시세보다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입찰을 하려고 해. 웬만하면은. 예. 그래서 일반 매매 물건만 보지 마시고 경매 물건을 같이 보시면서 재테크를 하시든 뭐 투자를 해서 사시든 중개를 하시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체납금 인수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입찰하기 전에. 자,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대법원 판례에서 매수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 자, 임의 경매, 강제 경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저당권자가 경매 넣으면 전세권 등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자, 강제 경매는 가압류권자가 경매 넣었잖아요. 가압류권자가 그러면은 보통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라든지 채무 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해놓고 경매 넣잖아요. 그런 경우도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인도명령이란, 자, 인도명령은 간단하게 명도소송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받는 명도소송에 관한 판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명도소송에 관한 판결문을 받는 것이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자, 비워주세요 이랬는데 인도를 거부한, 안 비워준단 말이죠. 소유자, 채무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이 인도명령 대상자도 처음에 저희들이 몇십 년 전에 경매할 때는 내용이 좀 틀렸거든요. 그리고 경매제도도 자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경매, 공매 진행할 때하고 지금은 또 많이 개선돼서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명령 대상자는 그냥 선순위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점유자가 아니면은 인도명령 대상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6개월 지나면은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실무상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칠 때 항상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잔금 치면서 항상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이 산업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과다하여 낙찰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매매에서도 지하에 산업 폐기물이 매장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제 친한 분이 산업 폐기물 매장되어 있는 거 치우는 데만 돈이 몇십억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이제 하면서 싸게 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폐기물 치우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비싸게 산 결과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 폐기물에 관해서
꼭 탐문 조사하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일반 매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체납금 확인하고 공장 입찰할 때 전기세가 굉장히 과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된 상태로는 전기등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해서만 뭐 대법원 판례에서 낙찰자가 문다 이게 아니고 실무상 전기를 공급받으려고 하면은 밀린 전기세를 내야지만 전기를 살릴 수가 있어서 그 전기세 부분은 꼭 공장 입찰하실 때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매매로 공장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가금을 매매할 때 공과금은 매도자가 다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런 이런 것들을 체크도 안 하고 뭐 수수료만 다 받고 공과금 체크도 안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수인이 알아서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아서 같이 매도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산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 매매할 때는 보면은 관리비 완불 영수증 받아오라고 하고 새로 임차인 들어갈 때도 그런 거 체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하셔야 되는데 이 상가 건물 매매할 때 하다 보면은 뭐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해가지고 좀 오세요 하고 매도인한테 그런 부분들 이야기해야 되고 계약할 때 있잖아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나중에 보시면은 그 제가 드린 내용들을 응용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본인이 타이핑을 치든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약 당사자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미리 좀 고지를 해주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그 체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권리 분석 끝나는데 경매 쪽에 있어서 권리 분석은 공매에도 응용을 하거든요. 압류 공매도 응용하고 신탁 공매도 응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매매나 일반 임대차에도 응용하기 때문에 경매에 관한 이론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매 쪽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은 상가 배우려고 하신 분들은 또 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 다음 내용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권리 분석에 있어서 대지권 없음과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이 집합 건물 상가 매매할 때도 이거 조심해서 응용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팔 때도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대지권 없는 게 있어요. 대지권이 등기가 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LH에서 이제 해가지고 만든 아파트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관해서 잘 모르고 내 아파트 산다든지 중개한다든지 하면 잘못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경매에서 내용 이론을 알게 되면은 일반 매매에서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하는 권리 분석으로 유치권, 그 다음에 지분 경매. 지분 경매 전문가가 되면은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 제시의 건물 제외되어 있다. 이러면은 바로 법정지상권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건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시에 제외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순위 인수권리. 선순위 인수권리는 등기부상의 인수권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금액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가처분.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가처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이 후순위라고 해서 다 말소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고등기. 예고등기도 선순위 후순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묘지죠. 묘지. 일반 매매로 뭘 살 때도 묘지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사셔야 되겠죠. 임야 같은 거 사실 때. 그 다음에 대위변제. 갑자기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대위변제를 해서 선순위 임차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강화됐거든요. 강화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주의해야 하는 이 권리 분석에 관한 이 내용이 경매학원에서 몇 달 동안 아니면 6개월, 1년 동안 계속 깊이 파고드는 부분인데 지금 저하고 같이 하는 부분 정도만 내용을 이해하셔도 실무에서 충분히 입찰하는데 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대지권 없음,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지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 낙찰받는 겁니다. 건물만.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는 대지권이 등기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대지권이 등기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내 대지권 지분에 뭔가 건재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져오는 아파트, 집합건물, 상가 이런 대지권 지분에 뭔가가 하자가 있다. 그게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그럼 일반 매매에서나 임대차에서도 이런 물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경매 이론을 응용을 해서 중개하신다든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권 미등기는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파트 사업 부지에 필지가 많아서 대지 합필 및 환지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 그러니까 필지가 많아서 뭐 재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지권 등기가 늦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럼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그 말이죠. 대지 사용권인 대지 지분까지 분양받았다면 비록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찰 후,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낙찰 후 매각 대금의 완납과 동시에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이런 것들 대지권 등기가 늦게 나오거든요. 그럼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데 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여기에 관한 금액까지 다 분양 대금으로 납부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서 상에 전유 부분과 함께 대지권의 가격까지 포함하여 평가되고,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건물 감정가 얼마, 대지권 지분 감정가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대지권의 가격까지 포함하여 평가되고 법원이 그 가격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해서 경매를 진행하였는지 확인 후에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상으로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찰 참여자는 대지권 미등기의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대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었는지, 그리고 대지권 가격도 감정평가되었는지를 법원의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응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토지 별도 등기. 이 토지 별도 등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 대출 신청해서 대출이 나오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경락잔금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매매 물건을 내가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했어요.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동 몇 호, 아니면은 뭐 아파트 상가에 그냥 몇 호, 뭐 112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등기부를 떼보니까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내가 등기부를 떼니까 내가 일반 매매로 뭘 하려고 하는데 또 임대차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대출을 안 쓸 거라도 대출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대출 신청을 했을 때 대출이 은행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무난하게 다 대출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은행 세 군데 다 이거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 물건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매매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데 임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개하실 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 대출 신청했을 때 오케이 되면은 내 대신에 은행에서 권리 분석해 주는 거죠. 근데 내가 권리 분석 다 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줬을 때 이것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되면 위험한 물건이다. 경매든 일반 매매든 임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토지 별도 등기에 관해서 자, 집합건물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 상에 집합건물 등기부 어디에요? 표제부에
별도 등기 있음,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토지 등기부상의 저당권이나 그러니까 대지권 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지권 지분에 관해서 저당권이나 아니면 가압류 등등의 가처분동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낙찰 후 이러한 권리가 걸림돌이 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후에 입찰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 별도 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이 토지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를 내가 일반적인 상가 매매를 한다, 임대차를 한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은 토지 별도 등기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토지 등기부를 떼서 보셔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그럼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물건에 대한 대응 전략은 토지 및 건물 등기부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토지 별도 등기의 말소와 함께 대지권을 낙찰자 명의로 온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소유권 대지권으로서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이 소유권인 거죠. 대지권 비율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대지권 비율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등기부의 각 구에 소유권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토지 등기부 각 구에 소유권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토지 등기부의 얼구에 다른 호수의 저당권 등이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저당권의 변경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4번에 별표해 놓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상에 토지 별도 등기는 매수인의 인수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매각 물권 명세서상에 토지 별도 등기는 매수인의 인수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입찰하실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토지 별도 등기를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 별도 등기가 매수인의 인수사항이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낙찰됐을 때 이 토지 별도 등기가 말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낙찰되면 깨끗하게 다 말소돼서 봐야 되는데 말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가 말소 안 되고 토지 별도 등기가 말소 안 되고 뭐 어떤 부분이 가등기나 뭐 어떤 부분이 가처분이나 어떤 부분이 말소가 안 됐을 때는 그거를 말소시키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겠죠. 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비나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 되어 있는 물건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매매나 일반 임대차에서도 물건을 다루다 보면 토지 별도 등기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지권 미등기라든지 대지권이 없는 이런 물건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이 경매 이론을 응용해서 그 대지권 미등기나 대지권 없는 거나 토지 별도 등기 되어 있는 토지 별도 등기 되어 있는 것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이 마이크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냥 그동안 잠시 쉬었다 갈게요. 예, 시간이 50분 됐네요. 잠시 10분 쉬었다 갈게요.